자연식품은 다 좋은 건지 알고 많이 드시잖아요. 혈당을 빨리 올리고 많이 올리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리고 밤입니다. 주스를 굉장히 건강하다고 많이 드시는데 아주 농축된 당분이고 과일을 갈은 거에다가 당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껍질을 다 벗겨내고 갈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빨리 많이 올리게 됩니다. 배부른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도 없으면서 혈당 높이고 중성지방 높이고 뱃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상계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입니다. 그리고 약 없이 건강해지는 식습관 상담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흔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고 이해하고 쉽게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높은 혈당은 왜 위험한가요?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요? 혈당이 매우 높으면 예를 들어서 정상 혈당은 100 이하입니다. 그런데 400, 500 이렇게 4-5배 정도 높아지면요. 급성합병증이 생기면서 당뇨병성 홍수가 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의식도 떨어지고 응급실에 가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내가 도달해야 되는 혈당, 내가 낮춰야 하는 혈당보다 더 높은 상태로 혈당이 장기간 동안 유지하게 되면은 만성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으면 이 높아진 혈당의 당분이 혈관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의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혈관의 노화가 빨라진다는 건 나한테 동맥경화가 빨리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오게 되면은 뇌졸중이 생기거나 치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기고 다리로 가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면은 말초동맥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혈당은요, 혈관만 붙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장기와 조직에 다 붙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콩팥에 붙어서 콩팥에 산화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만성 신장 질환이 생기게 되고요. 망막에 붙어서 망막 기능을 떨어뜨리면 당뇨병성 암병증, 그러니까 당뇨병에 의해서 망막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경에 붙으면은 이유도 없이 온통 신경통이 생기게 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높아진 혈당은 혈관에도 붙고 온몸에, 그리고 온몸의 장기에 다 붙어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의 동맥경화를 빠르게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약 먹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가장 흔하게 보는 경우는요. 사실 요즘에 당뇨약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옛날에 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메폴민 쓰고 설포닐 유리아 쓰고 안 되면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엔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당뇨를 진단받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면 굉장히 좌절하시면서 약 먹기를 굉장히 저항을 하세요. 그리고 당뇨가 딱 생기면 생기 시점에서는 벌써 뇌 췌장 기능이 50% 정도는 떨어졌을 때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같이 나이가 들죠. 그러면 췌장 기능이 더 떨어지지 좋아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약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을 올려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면 약 올리는 거에도 굉장히 저항을 하세요. 다음에 올리면 안 되느냐, 운동 좀 해보고 올리겠다, 식이요법을 해보고 오겠다, 이렇게 어떤 약을 시작해야 되고 약을 올려야 되는 순간에 적절하게 환자분이 약을 수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혈당이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약만으로 안 되는 질환이 바로 당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치료는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죠. 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먹고 잘 쉬고 내 컨디션 조절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당뇨는 안 그렇습니다. 당뇨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사가 하는 부분보다 환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큰 병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식이 조절해 주는 거랑 운동해 주는 건데, 약은 의사가 잘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아무거나 막 드시고 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드시면 나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들입니다. 우리가 먹는 포도당의 적게는 한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 정도가 근육이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두게 되면은 혈당을 소모할 장기가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약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음식과 운동,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활동 늘리는 걸 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받쳐주지 않는 경우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데 꼭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이제 새로 진단받은 당뇨 환자분한테 당뇨 식이요법에 대한 교육을 보내요. 근데 이 교육이 거의 1시간이 넘게 드는 교육이라서 제가 진료실에서 해줄 수는 없고 당뇨를 담당하는 영양사와 간호사가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환자분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교육을 가라 그러면 환자분이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뭐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돈도 또 비급여로 한 2, 3만 원 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싫어하시고 또 시간을 또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기 전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라는 건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줄여 먹어야 되는 거는 칼로리는 굉장히 높고 그런데 영양소는 되게 적은 이런 음식은 줄이고 그 대신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가는 많은 그런 음식은 기존대로 계속 드셔야 되는 게 당뇨의 식이요법 키포인트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음식, 칼로리는 굉장히 높으면서 영양소가 적은 그 음식들이 바로 당뇨에 안 좋은 음식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쌀가루, 밀가루로 만든 음식의 달달한 음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가루, 밀가루 음식이라는 거는 쌀을 보통 껍질을 벗기고 밀을 껍질을 벗겨서 도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루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쌀가루를 만들고 밀가루를 만들고 이걸 다시 떡을 만들거나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거, 과자, 빵, 떡, 국수, 라면, 과자, 케이크 이런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칼로리는 굉장히 많으면서 혈당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리면서 그다음에 영양소는 되게 적은 음식이고 또 이런 쌀가루 밀가루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들이 있죠. 당분, 설탕을 많이 첨가를 하잖아요. 그럼 더 빨리 더 많이 올리기 때문에 딱 한 가지 피해야 되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쌀가루 밀가루 음식 여기다가 당분 넣은 음식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인데요. 일단 당뇨가 진단되기 전에는 많지만 않으면 그런 음식을 나에 대한 어떤 상 같은 걸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당뇨가 진단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쌀가루 밀가루 음식 거기에다가 당분 들어있는 음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자연식품은 다 좋은 건지 알고 많이 드시잖아요. 가공식품은 나쁘지만 그런데 사실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식품 중에서도 혈당을 빨리 올리고 많이 올리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리고 밤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자연식품이긴 하지만 사실 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밥 대신 고구마를 좀 드시거나 밥 대신 감자를 드시는 건 괜찮지만 밥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입가심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한두 개 정도 삶아서 드시거나 군고구마를 드시거나 감자를 설탕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게 드시거나 옥수수 드시거나 또 요즘에 밤 굉장히 맛있거든요. 밤을 왕창 드시거나 하면은 밥을 여러 번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몸에 좋다고 과일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과일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당뇨인에게도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왕창 많이 먹는 과일은 혈당을 많이 빨리 올립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시는 적정량은 사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 개, 껍질째 반 개 정도가 적정량이고요. 오늘 오신 분도 뭐 앉은 자리에서 가물 두세 개, 대봉씨를 끼니마다 한 개씩 드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좋은 거를 넘어서서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적정량 드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자주 가는데요. 꼭 피해야 할 음료가 무엇일까요? 카페에 들어있는 음료를 고를 때요. 이런 성분이 안 들어있는 거를 고르셔야 돼요. 일단 시럽 당분, 그러니까 설탕 계통. 그 다음에 바닐라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거, 이거 굉장히 달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얹어져 있는 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크림 올려져 있는 거. 요거 다 빼면요. 드실 수 있는 게 보통 아메리카노 커피, 그 다음에 라떼 정도일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허브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카모마일 티 같은 거,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 생수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주스를 굉장히 건강하다고 많이 드시는데 주스가 아주 농축된 당분이고 과일을 갈은 거에다가 당을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껍질을 다 벗겨내고 갈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빨리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닌 거가 고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카페에 가서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건 아메리카노. 거기에 내가 아메리카노는 너무 맹맹하고 심심하다 한다면 거기에 라떼 정도까지가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음료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차가 내 취향에 맞는다고 하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는 뭐 카모마일 티나 루이보스 차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또 하나 방법입니다. 이도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얼음 띄운 생수, 탄산수 정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왜 카페에서 파는 맛있고 달달하고 크림도 잔뜩 얹어져 있고 설탕도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음식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에 떠돌아다니는 지방 중에 하나인 중성지방도 굉장히 많이 높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요, 굉장히 뱃살이, 특히 살 중에서도 뱃살이 많이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으로 뭘 좀 먹게 되면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다음 끼니를 조금 덜 먹게 되는데, 이렇게 액체로 달달하게 먹는 것들은요, 후루루 위 안을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배부른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먹는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도 없으면서 혈당 높이고 중성지방 높이고 뱃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달달한 음료수요.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혈당에 좋은 음식은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좋다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통곡류예요. 도정을 하지 않거나 조금 한 그런 곡류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현미죠. 그리고 여기다가 잡곡, 수수도 있고, 저는 보리쌀도 한번 사봤어요.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드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많이 먹기를 강조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채소예요. 채소. 채소는 안에 들어있는 많은 섬유소가 당분의 흡수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섬유소가 들어있는 채소랑 같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거, 콩류와 견과류, 이런 정도의 식품은 전 세계 모든 학자가 공통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화 예방에도 도움되고 건강한 식품이다라고 권유되는 식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밥을 드실 때 흰쌀밥을 드시지 마시고요. 내가 허용하는 것만큼, 내 입맛이 허용하는 만큼 잡곡을 좀 섞어서 드시는 거죠. 근데 보통 한 30% 정도부터 섞는 거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한 50% 정도를 넘어가면은 진짜 이분은 잡곡이 취향이신 분이십니다. 대충 한 50% 정도 되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밥을 좀 흰밥 먹을 수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30%에서 시작해서부터 식구들이 견뎌내는 한 만큼 콩을 좀 섞으셔도 좋고, 그냥 잡곡을 섞으셔도 좋고, 이렇게 섞어보는 게 가장 먼저 하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김치를 제외한 채소류 반찬을 몇 끼니 2접시 정도 드시는 겁니다. 한 접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분량을 얘기하면요, 한 70g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생상추로 얘기를 드린다면 12장 정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끼니에 다른 채소 반찬을 안 넣는다면 상추를 24장 먹어야 되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양이 아니에요. 이게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없는 분이거나 건강한 식생활에서 얘기하는 채소 섭취량입니다. 그래서 2접시, 그때 다행히 우리나라 분들은 나물을 드시잖아요. 나물을 드셔가지고 시금치 큰 거 한 단 한 4-5천 원 주고 사셔도 삶아놓으면 요만큼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은 나물로 드시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 대신 생채소로 드시면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 보이죠. 그래서 나물 2접시 정도 드시면은 적절한 채소 섭취량이 됩니다. 외국에서 연구를 보면은 사실 과일은 굉장히 달기 때문에 당분이 많아서 포도당도 들어있고 과당도 들어있어 혈당을 많이 높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만 안 먹으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과일을 드시는 분은 또 빵이랑 과자 같은 걸 많이 안 드시거든요. 그런데 채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에 안 좋다, 당에 안 좋다, 혈압에 안 좋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채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막 볶아서 드시고 향신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짜게 해서 드시면 사실 건강에 채소라도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치 같은 거는 염장 채소이기 때문에 김치로 얻는 이익보다 김치에 들어있는 염분이 주는 해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 같은 것도 먹는 적정량이 있습니다. 매 끼니에. 그래서 보통 한 4-5조각 정도 배추김치를 드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김치가 채소니까 많이 먹어야지 그래서 이만큼 산처럼 쌓아놓고 드시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너무 소금을 많이 치지 않고 너무 기름을 많이 치지 않고 너무 향신료를 많이 치지 않고, 그 대신 우리나라에 좋은 기름 있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로 맛있게 간을 해서 드시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당뇨가 약으로만 되지 않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활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고요. 5.7부터 전당뇨, 그러니까 5.6 이하가 정상 혈당인 건데요. 우리가 혈당이 당활색소 기준으로 8, 9 정도 되면은 사실 운동과 음식으로 조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약만으로 되지 않는 질환이긴 하지만 약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도 해서 내가 약을
약을 먹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는 아유 조금만 노력해보고 올게요 이러면서 내 혈당이 높은 상태로 나의 혈관은 망가지고 나의 장기가 망가지는 그 시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약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식이 조절도 운동도 하시면서 혹시 너무 좋아지면 약을 끊거나 줄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을 안 드시려고 약을 먹지 않고 높은 혈당을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내 혈관도 망가지고 내 장기도 망가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당뇨로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는요. 당뇨 진단받고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체중을 막 10kg 이렇게 빼서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체중 10kg를 빼면 혈당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분인데 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 3-4알 드셔야 되는 분인데 한두 알 드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때 10kg를 살을 뺄 때 살을 10kg를 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굶어서 빼시고 특히 굶어서 막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 하시면은요.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년을 넘으신 분들이 당뇨를 없애보겠다 생각을 하시고 살을 10kg 빼실 때 근육을 빼버리게 되면은 당장 혈당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혈당의 2분의 1에서 뭐 많게 보시는 분은 3분의 2 정도까지가 근육이 소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소모할 근육이 없어져 버리면 혈당 조절이 나중엔 더 안 되죠. 그래서 체중을 빼시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옆에 운동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식이 조절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체지방을 많이 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살을 빼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단백질 부족이 왜 위험한지 알려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사실 내 몸이 튼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보통 단백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근육이잖아요. 근육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물론 근육이 단백질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지지대를 하고 있는 뼈 있잖아요. 뼈도 30%는 단백질, 뼈의 단백질은 콜라겐입니다. 피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같아요. 그래서 뼈에 탄성을 주죠. 그렇지 않으면 길 가다가 정강에 한번 딱 부딪히게 되면은 뼈가 부러지죠. 근데 좀 아프지만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콜라겐 단백질이 뼈에 탄성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편 같은 거 보시면 효소가 중요하다, 호르몬이 중요하다,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행복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너무 중요한 면역세포들 다 단백질이고요.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체 역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유니세프 같은 데서 모금할 때요. 아이들 사진을 많이 붙여놓잖아요. 사진 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팔다리가 굉장히 가늘고 말랐는데 배만 뿔뚝한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단백질 영양 결핍 그러니까 에 의한 쿠아시오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되고 복수가 차게 되고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성장 발달이 느려지게 되죠.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단백질 결핍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느냐면요. 일단 모발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손톱이 쉽게 부서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대부분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푸석푸석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비만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의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지게 되면 환자분이 와서 살이 빠지기 전에도 약간 덜 부은 것 같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고요.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게 되시면 당연히 면역이 떨어지게 되니까 감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도 상처가 좀 잘 안 낫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근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력 저하에 의한 많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또 낙상과 골절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백질 부족을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 특히 나이 많은 여성분들이 단백질 결핍의 가장 고위험군인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채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고추장 찍어서 먹고 옆에 김치 넣고 먹고 그 옆에 김치찌개 먹고 이런 식으로 거의 풀밥같이 육류가 하나도 없는 생선도 없는 그런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거의 채식을 하신다는 거를 모르세요. 본인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비자발적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거의 채식을 하고 있는데 거의 채식주의자라는 걸 모르시는
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고위험군들이시고요. 두 번째는 진짜 어떤 신념에 의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채식으로도 나한테 필요한 단백질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굉장히 선별해서 좋은 단백질 식품을 골라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먹지 못해서 결핍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에도 단백질 식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견과류랑 콩이죠. 이런 식품들로 채식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 곡류에도 단백질 10%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고기에 있는 단백질만큼 우리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은 들어오는 거에 한 90% 정도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은 80% 정도뿐이 이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고, 식물성 단백질 안에는요, 그 자체의 소화를 억제하는 파이토케미칼 중에서 항영양소, 그러니까 영양소의 흡수를 억제하는 성분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양을 먹어줘야 되는데,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다 먹지 못해서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또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는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성, 급성 질환이 있거나, 내가 간이 안 좋거나, 내가 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또 내가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는 평상시 먹어야 되는 단백질이 100이라면 이때 120, 많은 경우에 뭐 중환자실에 간 분들은 200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렇게 충분히 먹어주지 못하게 되면은 결핍이 일어나면서 내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중환자실에 있는 분한테 제대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1년에 근육은 1% 정도 빠지는데요, 하루에 1%가 빠져서 열흘이면 내 체단백의 10%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내가 단백질을 더 많이 필요할 때 못 먹어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단백질 결핍이 가장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우리가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조개, 새우, 그 다음에 두부, 콩,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요것들이에요. 여기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매 끼니에 계란 크기가 보통 60g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드시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드실 때 또 빵이나 떡만 너무 드시지 마시고 유제품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것, 또 견과류 간식을 드시면 부족하지 않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먹을 단백질 식품이 없어요. 고기도 없고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선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란을 후라이를 해서 드셔도 됩니다. 술 안에서 드셔도 되고요. 그러면 딱 그 끼니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계란 사이즈가 60g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바꿔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고기를 드실 일들이 되게 많고 사회생활을 하면 하다못해 돈가스라도 드시는데요, 집에 계신 어머님들이 혼자서 먹겠다고 고기 구워 먹거나 돈가스 튀겨 먹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집에 계시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단백질을 보충제로 챙겨 먹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자연식품이 있고 가공식품이 있고 초가공식품이 있어요. 어떤 게 몸에 제일 좋다고 알고 계세요? 자연식품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고른다면 가공식품,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이 가장 몸에 안 좋아서 어느 나라의 영양 지침을 봐도 초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먹지 말아라, 줄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서 드시는 단백질 파우더가, 또는 단백질 요즘 액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가공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그러니까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 유제품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게 단백질 파우더인 거지, 내가 다른 선택이 있을 때 선택하는 식품은 초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어요. 그럼 고기에는 단백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철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고기에 오메가3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좋은 영양소를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단백질 파우더를 먹을 때는 단백질 파우더만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꼭 씹어서 많이 먹으면 뇌를 자극을 해서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파우더로 물 타서 후루룩 마시게 되면 또 그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음식은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음식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하루 3번의 밥을 먹었는데 내 단백질 필요량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간식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우유나 뭐 두유 같은 데 타서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가서 뭔가 간단하게 요기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아보세요. 라면 다 탄수화물 식품이에요. 면류들이 다 그렇고요. 빵도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먹어도 탄수화물은 넘치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써서 먹지 않으면 채워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이나 책에서 꼭꼭 챙겨서 먹을 영양소다. 그리고 나이가 다들 드시잖아요. 드실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